부장님이 찍으셨나요? 전체가 많아서. 그 오늘 말씀은 사실 원래 이 질문 받았었던 그 컨텍스트는 30대 중심의 직장인들이 그 직장에서 힘들어서 이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여튼 근데 제 목적은 그 10가지 질문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을 일단 뽑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실어놨는데, 막상 이 그룹도 그렇고 제가 교회에서 하는 그룹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것만 전하면은 너무 이렇게 좁은 의미,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일터의 현장이라는 그 개념을 처음에 이 질문 받았을 때 그 컨텍스트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물론 말씀 가운데에서 준비를 했지만 제 개인의 경험의 어떤 그 틀 밖에서 생각하는 건 저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의 바탕에서 말씀이 해석됐다라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배경은 아시겠지만 저는 민간 기업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서부터 뭐 물론 학교에 몇 년 있었던 거 외에는 처음서부터 항상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윤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고, 제가 일한 거는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막상 얘기하려고 하니까 웃음이 나는데, 근데 진짜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 무슨 얘기를 농담으로 했냐면, 나는 세계 평화만을 위해서 고민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 집안일을 걱정해, 그랬는데 진짜 저는 세계 평화만을 위해서 평생을 일한 것 같고, 제 아내가 저희 집 사고 파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오늘 퇴근할 때는 어디 어디 주소로 와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찾아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터의 현장. 자, 이것도 이제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질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한 거를 그 그림으로 이게 한 5장 거를 한 장으로 표현하려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자기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사과돌이고, B라는 사람은 1년 동안 최선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바나나 3개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회에 A와 B만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는 총 생산이 바나나 3개와 사과 2개예요. 그러면 이 바나나와 사과의 상대적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과가 더 비쌀 것 같으세요? 왜? 두 대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동의하세요? 오케이. 약간 좀 고개를 이런 분도 계시는데, 자, 지금 했던 이 답은 수학 교수들만 할 수 있는 답이었어요. 자, 이제 보니까 A는 근데 원하는 게 바나나 하나고 B가 원하는 건 사과 2개예요. 생산을 뭐 했든지 관계없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끝에 가진 거는 뭐예요? A는 바나나 하나 갖고 B는 사과 2에 바나나 2 가졌어요. 그러면은 이 A와 B는 외국에서 이렇게 이 나라를 봤을 때 누가 훨씬 더 부유합니까? B. 그리고 누구를 실력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B. 근데 처음에 제가 제시했을 때는 실력자도 없었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없었죠. 그럼 결국 실력자와 가치를 판단하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됐습니까? 자신들이 뭘 원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금 현재 사회도 똑같아요. 아주 100%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었으면 굉장히 다양한 걸 다 했는데 요새는 100만 원이 딱 생기면 아이폰 같은 거, 삼성 폰 같은 거 하나 산다고요. 삼성이라고 삼성 폰을 하나 산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그 100만 원 가지고 과거에 할 수 있었던 거 다 못해요.
그럼 과거에 그 나머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생산하던 사람들은 저기 A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이렇게 무능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 바뀐 거 하나도 없거든. 자 그런데 갑자기 A가 갖고 싶은 게 이거였어. 사과 둘이에요. 바나나에서 사과 둘 딱 변했어요. 그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A와 B는 그냥 자기 바나나 세 개와 A는 사과 둘로 끝나요. 근데 누가 더 행복합니까? A. B는 어때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평생 슬퍼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여기 이제 쭉 많이 이제 뭐 보여드렸는데 제가 여기 차트들과 뭐 이런 도표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 보시라고 드린 게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고 나머지는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공평한가? 내가 생각하는 공평, 형평성이란 무엇인가 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 근로시간은 65%. 그러니까 정규직 일하는 사람 대비 비정규직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6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결론적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 시간당 임금. 이거는 몇 시간이라는 관계없이 시간당 임금이 77%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고 일을 덜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한 시간에. 프로덕티비티를 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1분위 가계소득은 1분이라는 건 뭐냐면 소득의 맨 밑에 10%를 얘기하는 거예요. 1분위 가계소득은 10분위의 가계소득의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서부터 10명이 있는데 제일 부자가 있으면은 제일 그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의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2021년. 그 다음에 2분위까지는 재분배가 그러니까 저기 세제와 그 재분배의 정부의 정책 없이 그냥 소득 번 것만 보면은 2분위까지는 자신들이 버는 것 가지고 자신들의 생활을 못 해요. 그 10명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 2명은 자기가 버는 것만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잘 살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이게 공평한 세상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배경들 때문에 직장 내에 갈등도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제도적인 문제, 시장 경제 기능의 한계성이냐 아니면 정의와 위배되는 어떤 제도냐 이 시장 제도라는 것 자체가 기타 사회 제도는 실패함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이 무엇이냐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없으면은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제도적 문제를 우리가 문명이 시작한 지난 5천 년 동안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지금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제도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질문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그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하시는데 뒷 배경에서 작용하시는 생각하시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나오는 성별 및 직종에 따른 임금 차이는 정당한 것인가? 고소득자 여성의 임금은 동직종 남성의 80%밖에 안 되고 저소득자의 경우는 직종의 남성의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소득이 되면은 그나마 조금 더 가까워지는데 저소득의 그 경우는 여성과 남성의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 보면 뭐 70%뭐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차이 나는 겁니다. 100만 원 받는 것과 70만 원 받는 거 엄청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한 고소득 직업의 경우 여성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제 문제인데 잠깐 그 이거에 대해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시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다름은 본질적 차원이냐 아니면은 사회적 환경이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의 직종들을 볼 경우에
50년 전의 직종들과 지금 현재의 직종들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분명의 그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오늘날의 대부분의 직종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더 강점이 나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경쟁을 하면은 여성들이 더 잘해요. 그래서 그 이 affirmative action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제는 남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이건 뭔가 이권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과거 약육강식의 결과냐? 참고로 저희 직장에 옛날에 있을 때 옛날에 했다 얼마 전에 그 직장에 있을 때 그 임원들 그 회식을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네다섯 명 한 테이블에 한 네다섯 명 앉았었는데 제 앞에 4명 정도가 앉아서 이제 저도 거기 같이 앉아 있었죠. 서로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병폐가 해결되려면 58년생들이 다 일단 빨리 퇴직해야 돼.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58년생이거든요. 58년 남자들이 우리 사회를 망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 친구들은 60년대 초반 속으로 니네들이나 나나 뭐. 근데 하여튼 저도 알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외국에서 많이 지내다 왔기 때문에 이 차이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맞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얘기하다가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제가 58년생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난다. 그다음부터 또 이 식사를 하는 건지 하는 건지. 하여튼 우리 사회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직장 내 부당행위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이것도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여드릴게요. 10명 중에 직장인들 10명 중에 3명은 직장 내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더 많을 것 같죠. 그런데 아마 이것도 제대로 자유롭게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 그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 했을 때 분노나 불안 등을 가장 많이 느꼈다 그러는데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로 보면 분노를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다음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 분노나 불만을 가장 많이 느끼자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그 직종을 좁혀가지고 이제 하나 들여다본 건데 여기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도 또 요약해보면 20명 중 9명은 모욕감을 느끼고 이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모욕감을 느끼고 인권 자율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여기서 회식 참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 시대 때는 어땠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술 안 마신다고 얻어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직장에서 술 안 마신다고 얻어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사회가 지금 빨리 변하고 있는데 어떤 일가 있었냐면 양쪽에서 제 팔을 잡고 술을 입에다 부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안 마셨었어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이 컬처럴 숍 때문에 제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10명 중 1명은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2명은 종교 행위를 강요당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결론은 세 번째 결론 이게 세 번째 페이지니까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의 동기는 두려움, 손해 본다라는 개념, 굴림에 대한 욕구, 행패, 자극. 훈육일 경우 괴롭힘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제가 왜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 직장에서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행패가 더 심한 거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업무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만 자기 스스로가 의심하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더 못되게 굴고 일부러 많은 걸 시켜요. 왜냐하면 뭘 시켜야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민간 회사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무능한 뭐 하여튼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직장의 괴롭힘 중에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상사가 자기의 실력에 대해서 불안할 때 이 괴롭힘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손해 본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기가 맡은 일이 있는데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도 팀이 해야 되는데 그 팀원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이 업무 업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손해 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가해야 되는 부당행위가 이제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굴림의 욕구,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딱 했을 때 대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느끼는 희열,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 자기도 경험해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행패, 그냥 워낙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을 경우에 훈육일 경우 이 괴롭힘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도 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어떤 나라 단장으로 이제 그 출장 다니고 그럴 때 제 팀 중에 저는 그때 40대 초반이었었어요. 근데 제 팀 중에 그 50대 후반의 사람이 하나 있었었는데 같이 팀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제 해나가는데 이 사람이 일을 시키면은 자꾸만 제대로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나보다도 같은 직장에서 10년 이상을 더 오래 한 사람이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저녁 때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호텔에서 이제 3주 정도 호텔 가면은 원래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기 힘들거든요.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나 이제 그런 화도 나고 이제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그거 이상 할 수 없는 사람. 그래가지고 전 요새도 가끔 꿈꿀 때 그 사람 꿈꾸는 거 아세요? 너무 미안해서.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훈육일 경우라도 괴롭힘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나라 갔을 때는 일이 안 되는 사람을 주말에 그냥 관광 가라고 그러고선 제가 그 사람 일까지 다 해버리고 그랬었고요. 조금만 가까이. 소리가 안 들어가요? 소리 좀. 자, 그다음에 가정 내 갈등 해결이 홀로 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가정도 일터거든요. 일터 현장.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기 보면은 1인 가구 부부 미혼 자녀 가구 뭐 그러면서 부모 플러스 미혼 3세대 가구 뭐 굉장히 쉽게 나눠져 있어요. 그 여기 보시면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가 3세대 가구가 살면은 제일 많아요. 이건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 가구 주의 연령이 60에서 69세일 경우, 이게 58년생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제일 높아요. 43%.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틀린 말은 안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왜 그런 것 같으냐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추측인데, 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가구주일 경우에는 아직도 자식 되는 사람이 어떠면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이 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3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 중 거의 10명 중에 4명이 갈등을 경험했고, 특히 가구주의 고령일수록 심하다. 너무 일찍했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차트는 뭐냐면은 가족 관계 갈등, 그 다음에 가족 기능 갈등, 이게 합해가지고 100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부부 갈등,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갈등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부모와 자녀 갈등이 제일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도 저기 속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자식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갈등이 이제 그 다음이고, 여기 보시면은 형제 자매 갈등, 특히 2인이 있을 때. 그다음에 부부끼리만 살 때는 물론 당연히 이제 부부 갈등이 이제 제일 많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족관계 갈등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가장 심했고 그 다음 부부 갈등, 그다음에 형제 갈등 순, 그다음에 가족 역할로 인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돌봄과 상속.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아픈데 아버지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이제 뭐 네가 봐라, 네가 봐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항상 이상하게 같은 사람이 집안 어려움을 항상 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근데 그냥 참는다가 제일 많아요. 그냥 참는다. 이제 그냥 참는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5년 후에 화병 때문에 병이 생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혼자 사니까 매일 안 부딪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죠. 뭐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약을 해드리면 갈등을 경험한 경우 대부분 참거나 차분하게 대화로 해결하지만 16%는 격하게 이제 싸움까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이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번째, 항상 이게 나올 때마다 맨 밑에 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가 예, 아니 뭐 해석죠, 뭐죠. 가정 내 갈등은 부양 책임감의 부담, 대리만족의 결여, 무책임, 그다음에 마음의 병, 악한 습관, 게으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서 게으름이라는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 내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해서 보면은 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진도를 나가면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구 소득가 200에서 300만 원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 부모 형제 간의 자매 관계는 이 대부분의 가족의 갈등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기가 힘드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다만 부모 형제 자매 관계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 정도 통계만 가지고 이런 결론 내긴 힘들지만 대충 보면 이게 거기서 이제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세 부부의 그당 한 명은 갈등이 있고 저소득일 경우 배우자 생활 방식 및 성격 때문이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배우자의 성격, 생활 방식과 성격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지 아세요? 가난한데 돈을 안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남편 아내가 됐는데 집안에 생활이 넉넉하면 상관이 없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맨날 소파에만 누워 있다.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이건 성격, 생활 방식의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가정 내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고 특히 퇴직 연령자가 가장 많고 젊은 부부의 경우는 배우자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이가 퇴직을 해서 나이가 많아졌는데 생활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암담한데 경제력을 자식들이 키우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러면 상대방의 사고방식 같은 데 문제를 제기한다.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통계로 잡힌 거니까. 자녀 양육 갈등, 고령층 경제적 부담, 젊은 층은 학업 성적, 진로 문제이고 70세 이상은 게임 중독이다. 이거는 왜 그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70세 이상 되는 가게 그 주가 있는 그가 주가 나이 든 사람일 경우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는 뭐냐면은 자녀가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우리 사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아마 느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통계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부 갈등은 경제적 압박, 생활 방식, 성격 등 그리고 젊은 세대의 경우 삶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뒤 배경에 있으면서 여기 이런 상황에 사는 사람들이 직장에 오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 와서 어떤 생각들을 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고질적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계와 가치관에 대한 관행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고질적 인간관계의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 미덕으로 전수되는 관계 관행이 있는데 유교적 영향으로 고부관계, 노소관계, 남녀관계, 스승과 제자관계. 이게 뭐냐면은 유교적 그 고부관계, 그다음에 노소관계,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무슨 이유인지 시어머니가 되면은 그 며느리에 대해서 뭐라고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 내의 모든 관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라고 자식한테 그 권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어떤 가족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뭐 아버지다 아니면 할아버지다 뭐 그것 때 그 자체로 그 가족 내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권한이 생긴다는 그 자체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소 관계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여기서 좀 나이가 많은 편인가 많지 않죠. 좀 나이 저보다 연배 조금 더 위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그 젊은 사람들한테 너는 부모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듣기 싫어해요 제가. 왜냐면 나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권한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들은 거지 뭐. 그런 자세. 근데 그게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생겼냐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어떠한 이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회가 서로 만나면은 서로 어떤 상태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그 사회가 만든 규범이 있으면 아 이런 예의를 갖추면은 하모니가 이루어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런 게.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이런 관계성이 처음 형성될 때는 거기에 밑에 깔려 있었던 가정이 뭐냐면 서로에 대한 예의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든 사람처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존경하고 배울 것이다라는 그 가치 때문에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이 나의 값을 안 하고 그러면서 이 관행 때문에 무조건 과거에 있었던 그거를 갖다가 그냥 습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이 사회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관계가 깨져야죠, 당연히. 그래서 완전히 이 even level 그 플레잉 필드에서 다시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최소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무엇을 성경의 그 밑에 깔려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성에 있어서 어떠한 요구되는 그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되는 그 관계성은 그 요구되는 그 관계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 파티가 지켜야 될 혹은 도달해야 될 어떤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을 못 도달했을 경우에는 이 관계성이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관계성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또 그 요구 사항이 있는지 아세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돼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쉽습니까? 순종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순종을 받고 싶으면은 목숨 내놓고 살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부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실제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죠.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본 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본다. 자, 그러면은 이 상호 예의의 엄한 규칙을 한쪽에서 위반 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봤을 때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편에서 도저히 어떤 자신의 뭐 나이값이라든지 아니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걸 빨리 깨는 게 이 사회가 빨리 건전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그냥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 이거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조직, 직장, 교회, 사업, 학교 내 약자에 대한 강한 자의 월권행, 고용주와 고용인, 판매인과 구매인, 그다음에 상하 관계. 이것은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권력을 악용할 때 발생한다. 이거하고 그 다음 거하고 제가 동시에 같이 좀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권력이 악용될 때.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 연인 관계, 친구 관계 등 상대적 심리적 정서적 약한 점을 악용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BSK 때 한 2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뭐냐면 서로 남녀가 사귈 때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한쪽이 다른 쪽을 막대하는 순간이 나와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막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막대하는 사람이 이거라면 상대방이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를 떠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서부터 막대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푸시해도 정서적인 어떤 정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선까지 푸시해도 이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무의식 가운데 인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갑자기 상대방이 자기를 막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사랑의 표시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떠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웃음이 나는데 이게 사실 웃음이 아니라 이게 자기 본인이 당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조직이라는 것도 말씀드리는 게 그다음에 잘못된 가치관.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아 겪어봤다고요? 당하는 사람 아니면 가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그다음에 자신의 가치가 사회적 입지와 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 그래서 타인이 자신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등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하루에도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그거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사회가 이거에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 가면 사실 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나 뭐 가난한 사람이나 그냥 서로 지나다녀도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일단 만나지도 않지만 그렇지 않나요? 저를 쳐다볼래?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 저는 두려워지거든요. 이게 무슨 증거겠어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생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나 이렇게 안 해. 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안 해. 이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세워져야 돼요. 해결되며 객관적으로 관계를 통하여 얻고 주는 내용물의 정확성에 집중하는 얘기예요. 결과가 뭐냐? 저 사람이 나를 뭐 무시하든 대하든 안 하든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필요한 게 있고 또 저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하려는 얘기예요. 그 이외의 거 자꾸만 신경 쓰지 마.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 무시하고 뭐 그런 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할 거를 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타인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화하다가도 자기 의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으면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뭐 그러거든요.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가치관 생각에 내 자신이 평가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여기서 타인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옳고 잘하는 것인지 객관적 입증과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인간관계 하다 보면 좀 힘들어요.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면은 이거는 상대방을 뭐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같이 해야 할 때
자기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거를 잘할 수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무게가 있는. 그다음에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제가 의식주에 대한 문제도 조금 얘기하기 때문에 의식주의 해결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합의된 경제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경우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우리 둘 중에 한 사람만 일하고 다른 사람은 뭐 가정을 돌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경제 공동체가 3세대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서로 분리해가지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요새 세대는 경제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30년 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이가 많이 들수록 부모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이거는 그 자녀의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굉장히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30년, 40년 전에는 대학 들어가면서 자녀들이 독립해 나갔거든요. 요새는 지난 10년 전서부터는 다시 그 나간 자녀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그러면 그 들어오는 자녀한테 왜 나는 네 나이 때 나갔는데 넌 들어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떳떳해.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합의된 경제 공동체 안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기간 전체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즉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나이인데 내가 이 나이에 벌써 내가 이미 벌써 내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난 왜 아직도 못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자기 의식주는 자기가 해결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 공동체 안에 있어서 인생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매 순간순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새같이 직장을 많이 뭐가 턴오버 레이쇼가 굉장히 높은 지금 현재 현실에서 중간에 한 두세 달 직장 없거나 아니면 뭐 2, 3년 직장 없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그러면 나는 성경대로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이 사회의 현상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는 그 컨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의 개념은 뭐냐면 금전적 보수가 있는 노동만이 아닌 모든 노동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가사, 가족 돌봄, 자원봉사, 현상유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서 똑같이 일이라는 개념. 노동의 개념은 가치 창출이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즉 자신에 대한 투자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나이 많은 자녀가 부모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페시픽한 게 아니라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그럼 그 원칙들로 자기 현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지, 내가 지금 이 구체적인 이 현실에 성경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를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평생 그 고민만 하다가 그냥 끝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해답은 여러분 얻으실 수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기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자신만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노동은 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경제 공동체, 인생의 기간 전체로 봐야 된다. 모든 노동이 일이고 가치 창출인 것, 그다음에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하는 노동은 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게임하는 거. 자기 혼자 게임하는. 이 사람은 레크리에이션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쉬실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를 이 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일의 가치와 나의 가치. 일의 가치는 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의 결과물을 얼마만큼 원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화는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원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회가 원하는 일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누군가가 내가 한 일에 대한 생산품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일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거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다. 근데 아무도 그 그림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그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희열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 그린 게 잘못한 거냐?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그림 그린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일이라는 그 경제적인 측면의 일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기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과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의 조화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럼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간신히 의식주만 해결하고 그뭐 고시원에서 살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많이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죄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다음에 나의 가치는 사회에서 정해준 나의 일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그 월급을 많이 받으면은 그 월급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이 그럼 월급 덜 받는 사람보다 더 내가 위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정됐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며 얼마만큼 훈련된 삶, 이 훈련된 삶이라는 것이 약간 이 디스플린드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디스플린드된 삶이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디스플린드된 삶.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관계없이 사람이 디스플린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결국에는 옮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결과물, 인생의 흔적, 그 사람이 지나간 곳에 남겨진 그 흔적들이 그 사람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훌륭한 일을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있었던 직장들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불화가 계속 생기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냐? 글쎄 직장에서는 이윤을 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냐, 자기가 뭐를 지향하고 사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까? 내가 나의 그 위시리스트는 뭐냐? 나는 40대 전까지 어느 나라 여행을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 사람과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라고. 그러나 또 그런 거 말고 세계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자기 직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에 대한 고민과 이웃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자기가 왜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런 거를 걱정하면서 자기 일을 할 때 그게 자기 일하는 데서 나타나거든요. 자본주의 인재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거 슬라이드 한 장씩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경쟁과 성경에서의 문제.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일치하는데 어떤 측면이 일치하냐면 모세를 통한 지분의 배분 원칙입니다. 이 디스트리뷰션 아까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양코됐다고 제가 보여드렸죠. 1분위와 2분위가 지출 소득만큼도 못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 경제 자체 내에 있는 다른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오늘은 다루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이 모세를 통한 지분 배분의 원칙과 일치한다는 것인데 각자의 노력에 따라 할당되는 땅의 크기가 있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하셨지만 배분했다고 해서 그 족속이 그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닙니다. 누구만 차지했습니까? 땅을 배분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싸워가지고 쟁취한 사람들만 그 땅 차지했어요. 그래서 땅이 배분됐는데도 가서 쟁취 안 한 사람들은 땅 못 차지했어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고 태어난 것이 있는데 그 땅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물리적 땅이나 아니면 부모가 물려준 유산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타고난 그 DNA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 DNA가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만 수확할 수 있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것을 DNA를 갖고 태어났든 간에 관계없이 그 DNA의 그 최대한의 열매를 맺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모세율법에서 가르쳐 준 거고. 그다음에 가축의 분량에 따라 적합한 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태어난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갖고 있는 어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부모를 잘 타고 태어나가지고 쉽게 공부했기 때문에 저렇게 성공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어떤 한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머리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머리가 엄청 좋아가지고 출세했어. 그래서 둘이 똑같이 출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조금 덜 좋았는데 가정 환경이 좋아서 출세한 사람과 가정 환경은 나빴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 출세한 사람과 어떤 사람이 공정한 겁니까? 똑같이 공정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머리 좋게 태어난 사람이 성공하는 거는 공정한 거고 머리가 조금 덜 좋지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덜 공정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머리 좋게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가 머리 좋게 태어나게끔 노력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어날 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혹시 손들까 봐 걱정했어요. 지금.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그 누가 결정한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그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 엔다우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적극성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 개척을 통한 지분 확장 가능하나 용기가 필요해요. 적극성에 가장 중요한 게 용기가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땅 차지하지 못한 족속 중에 무서워서 쳐들어가지 못한 게 민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요셉 지파의 불평과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땅을 찾아야 되는 그 산악 지역에 철병거를 쥐고 있는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쳐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였어요. 근데 무서워서 못 간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배분 이후에 재조정이 진행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은 뭐 오늘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웃과의 경쟁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 이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저는 제 직장 생활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직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저한테는 항상 가장 큰 고민이었었고 문제였었어요. 근데 뭐 하여튼 퇴직까지 했으니까 일단 턱걸이는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한테는 이것이 가장 힘든 그런 문제였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 근데 이것은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결국에 있어서는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핵심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라.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은 열쇠입니다. 모든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열쇠. 근데 이 열쇠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은 문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열리죠. 근데 이 열쇠는 보통 1년에서 10년 걸려요. 열리려면. 근데 열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합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에 대한 행동 지침,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명시된 지침을 넘어 타인에게 업무를 부과하지 말 것. 타인에게 업무를 부과하지 말 것. 그다음에 적극적이며 창조적으로 일하되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업무가 추가되지 않도록 할 것.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까지 하려는 거죠. 특히 직위가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돼요.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드러내지 말 것. 드러내지 마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묵묵히 일 열심히 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사람은 시기를 덜 삽니다. 누가 제일 시기를 많이 사는지 아세요? 항상 잘났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잘 될 경우에 잠 못 자요. 그런데 굉장히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그런데 전혀 자기 내색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몰래 도와주고 이러는 사람이 잘 될 때는 잠은 자요. 조금 조금 아파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거를 드러내지 말아요. 그다음에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업무의 방법을 선택하지 말 것.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원이 있으면은 어떤 그 연구위원이 이제 1년마다 자기가 무슨 연구를 하겠다라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딱 제출을 하면은 뭐냐면 그것이 이제 공공기관에 이러다 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이 이제 그 국책연구원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라에서 필요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쪽 분야로 하면은 2년 후에 대학교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연구 내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기 개인의 유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대학으로 자기 미래를 걱정하고 선택하는 연구 내용이 그런 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문제 닥친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국제연구원에 있으면 퇴직 그게 없거든요. 사학재단에서 그 연구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옮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실적을 많이 내가지고 뭐 다른 자리로 또 가려고 하는 그런 모티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당된다. 근데 그런 데서 진짜 자유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이렇게 목에 힘주고 말 천천히 하고 그다음에 화 잘 안 내려고 하고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화날 때 그냥 화내고 뭐 막 그렇게 해도 자기가 지키는 그 선을 끝까지 지키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다. 그다음에 자신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자신만 묵묵히 지켜나간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술 마시러 같이 가자 그랬을 때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술 같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죠, 바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한두 번은 좀 가주되 자기가 선을 분명히 긋고 아니 뭐 그렇다고 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알아서 하시고 자기가 나름대로 설정한 어떤 인생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은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화평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는 얘기예요. 처음에 저는 그랬지만 나중에 군대에 있을 때 매일 저녁에 술 마셨거든요. 이런 얘기 했어요. 40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해봤자 무슨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어떤 단계에 딱 하다 보니까 일병 넘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후배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병들이. 그러면 이제 술 사러 갈 때 어떡하냐? 소주 10병 사올 때 그다음에 그 콜라 하나씩 꼭 사고 제 앞에 딱 콜라 갖다 놓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 너는 좀 이제 술자리에 오지 마 딱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너는 와가지고 안주만 먹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과 자기가 약속한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키라는 얘기예요. 타협하지 말아요. 타인에 대한 자세.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람의 상황을 이용하여 혜택을 보지 말고 동료를 도와줄 경우에 조심스럽게 도와주고 능력이 미달되는 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다만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 제가 해고시킨 적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주눅들거나 우월감을 가지지 말고 동료의 실수를 부각시키지 말고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하되 선을 지킬 것. 이게 다 뭡니까? 더불어 화평하라. 그다음에 거룩하라. 직책, 의무 그리고 부당한 지시사항. 자, 여기서 굉장히 이게 좀 말이 복잡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권한 내의 직무 내에서만 실천하고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고 공동 자원을 소모하지 말고 자기의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다른 기업이나 아니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라고 했는데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은 자연을 훼손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그 개인 가정에도 포함이 되고 해당이 되고 국가에도 해당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손해 보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는 추구하되 우리나라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가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못 돼야지 우리가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트레이드오프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거를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과도한 업무가 주어질 경우 그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는 뭐냐면 불공평한 업무 분담을 요구할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적인 부탁을 할 경우 그다음에 더 심해지는 건 사회 혹은 직장에 해가 될 경우 그다음에 가장 심한 거는 법 혹은 내규를 어겨야 하는 경우 여기서 그럼 어디까지 지켜야 하느냐는 각자 알아서 선택해야 되지만 최소한도 맨 위에 두 개는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권이나 나이, 세대, 직장, 직위에 따라 각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어디든 간에 그 선을 그으시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수하셔야 됩니다. 직장 내 선교 활동. 직장 내 선교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든 면에서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성, 도덕성, 인간성. 그다음에 받는 보수의 가치만큼 충분히 직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라. 지난주에 나눌 때 기억나시죠? 이번 주도 열심히 하셨어요?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차액은 저한테 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증거, 자신의 직장 생활을 보며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되새겨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근본적 자세가 필요한데 기억해야 할 것. 로마 제국의 소수는 연약한 제자들에 의해서 정복됐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뭐 조그만 거를 하나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금방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리면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거룩함으로 뛰어난 실력이 아닌 온유함으로 매 순간 인생의 승리를 체험하지 않고 자신만만한 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당파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학연지연하여 외롭고 핍박받으며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섰을 때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에게 해만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만 만끽하는 삶이 있고 욕심 없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인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까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목숨 바치라는 그 기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목숨 바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하시지 말아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서 자기 개인의 그 경제 공동체 안에서 자기 개인의 의식주 해결하잖아요. 그렇게만 평생 살았다.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잘했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해주고 이용하고 어떻게 쓰라는지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만 살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요 정도까지 가거나 요 정도까지 가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 가운데 자신의 의식들을 스스로 정직하고 선하게 해결한 사람은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준에 서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거나 무리한 어떤 부담감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냥 정직하게 투명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것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